안녕하세요. 서울기술사학원 김정태입니다. 벌써 이제 133회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꼭 합격으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34회에 대한 강의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3회에 대한 시험 총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회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134회 대비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서울학원에서의 건설안전기술사 강의 계획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134회까지 한 10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어가는 한 주를 시험 보고 한 주를 쉬지를 않고 바로 금주부터 이제 강의가 개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역시 현장에서 강의하기보다는 현장에서는 문제에 대한 134회에 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 강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34회 강의 계획 그리고 시험에 대한 건설안전기술사 132회까지 합격 현황과 133회 시험 총평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34회 시험은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26일 금주 일요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8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이제 10주 정도 본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규반을. 그런데 지금 시험이 7월 2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0주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주 계획으로 여러분과 정규반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합격 전략, 그 다음에 안전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규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일요일이죠.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마지막 건축 토목까지 총 8주에 걸쳐서 정규반 강의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정도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정규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반은 정규반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총 6시 반에서 한 7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답형 90분 테스트, 그 다음에 설수령 90분 테스트, 이래서 1교시, 2교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따른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는 없고, 안전기술사, 처음 안전기술사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고득점 답안에 대한 분석, 고득점 답안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주 동안 해야 될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전반 역시 이제 금주부터 총 8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실전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133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 19일 날 133회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이 발표 이후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들이 짧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부터 이때 시험 때까지 제 강의가
건설안전관련법에 중점을 두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가면 물론 현장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지만 법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134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자 발표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들이 필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이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어지면 실제 필기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뭐 133배 공부해서 시험 본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지만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저랑 함께 하는 게 바로 133회 면접 준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반 편하게 들으시고 실전반은 134회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133회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역시 우리 이제 정규반 강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로 PDF 파일로 이제 학원에 다 공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득점 기출 문제 역시 이제 고득점 기출 합격자의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안전기술사의 합격 현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살펴보고 133회에 대한 총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5년간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의 합격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 111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합격자를 있었습니다. 17%나 되죠. 이때는 수험생이 한 600명 전후, 600에서 700명 전후의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평균 한 700명 정도 되죠. 1년에. 거기에 이제 111명, 거의 17%가 이제 합격되는 연도가 이제 2019년도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이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5.3%,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7%까지 인원이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우리 뭐 채점에 대한 어떤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기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서면서 뽑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뽑게 되었고, 또 22년도는 110명이라는 2.7% 뽑다가 거의 뭐 16% 정도, 이때는 이제 700명 정도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보는 과정에서 110명이라는 인원이 또 뽑았습니다. 이때 111명, 110명을 뽑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700명대 이어가다가 갑자기 응시자가 줄어듭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11%라는 많은 인원을 뽑다가 줄어드니까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시험은 무조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던 아니면 공부가 좀 부족했던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된다. 왜? 언제 110명 또 50명 이상 많은 사람을 뽑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뽑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무조건 시험은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시험을 보면서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110명 뽑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뭐 1%라는 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9명, 뭐 10명 뽑는 시험이 됐고요. 또 이때부터 이제는 시험 접수, 응시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명대부터 지금 2022년도는 2400명대까지
인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 회차에 거의 900명이 넘는 그 다음에 130일에는 1000명이 넘는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 정도의 인원이 이제 합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명 뽑을 때 여러분들이 와 몰렸다가 또 이제 인원이 적게 보니까 중간에 이제 또 탈락해서 이제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면 항상 시험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첫 시험에는 33명, 지금 1000명 중에 응시자의 3.3%에 해당되는 3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대 합격자가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많이 뽑을 때도 분명히 됐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도 넘쳐나는 부분이고요. 많이 이제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시행에 따라서 각 현장 또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 전문 기술사들이 또 안전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많이 뽑을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뽑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건설 안전은 절대 오래 공부해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작년만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원이 반복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계속 예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답안과 올해 답안이 또 분명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의 어떤 특징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하셔서 단시간에 합격하는 게 건설안전기술사에서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신 133회에 대한 시험 총평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어떠셨나요?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제 시험 이후에 여러분하고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은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어려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매번마다 이제 시험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분명히 작년과 올해는 거의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듭 이제 항상 강조하듯이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시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현재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이제 다시 개정하게 되고 또 새로운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도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이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실제 문제가 채워졌고 또 최근 발생이 되는 사고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역시 134회도 역시 이러한 법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1교시, 2교시, 3교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했고요. 출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답형 열세 문제 중에 여기에 지금 이제 빨갛게 한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전이라든지 강의 때 한 내용을 제가 올려놨고요. 옆에는 기출 문제에 대한 회차를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전기계 기계기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이제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좀 소홀히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도 없었고 사실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는 있습니다. 자, 기구와 관련된 강의 때 여러 가지 중요하게 다뤘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뭐 로또라든지, 그렇죠? 기계 고장 곡선, 이러한 부분들은 꼭 기계나 전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 안전 기술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계측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계측은 흙막이 계측, 터널 계측, 그다음에 연약지방 계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출제된 부분이 요즘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교육의 8원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강의 때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RMR에 대한 부분, RMR과 작업 강도, 이거는 워낙 뭐 중요하게 다뤘고 실제 실전 문제와 폭캠 때 다뤘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건설 안전 관리 이론에 있어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도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조도, 작업면의 조도 기준과 갱내 작업장의 조도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전 폭캠 때 항상 이제 다뤘던 내용이요. 이거 역시 법 개정 이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갱내 작업에서의 막장면에 대한 조도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실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워낙 이제 중요하게 지금 월간 안전 자료라든지 최근 떨어짐 재해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의 가장 많은 재해가 바로 떨어짐 재해다. 그래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는 보호구 중에 대표적인 게 안전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와 착용 대상 작업해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와 뭘 여러분이 공부했나요? 최하 4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때, 그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또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을 보시면 안전보건 조정자입니다. 자, 안전보건 조정자는 이미 출제를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서 자격에 대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건설 분야에 대한 기사나 산업기사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산업기사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역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공사 금액, 자격과 업무에 대해서까지 전포괄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이번에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입니다. 자, 이거 역시 실전하고 폭캠 때 뭘로 여러분 공부하셨나요? 콘크리트의 비팍의 시험에 대한 부분의 하나로 슈미트 해마에 대한 강도 추정 방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용접결함이 출제가 됐네요. 용접결함의 내 종류, 그다음에 보수 용접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실전 문제 때 단답형 서술형으로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용접이 나오면 화재와 연계돼서 답안을 작성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 모식도 플러스 용접 결함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가져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자,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 및 안전 평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정성입니다. 사실 우리 법에 보면 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예, 뭐냐면 이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를 출제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축물의 안전 유지,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그 다음에 계측과지 연결되는 안전보건 규칙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법 개정 사항으로 단답형으로 여러분이 다뤘던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또 이번 역시 이제 지난번에 지진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번에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집안의 액상화에 대한 생략 조건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지진 문제도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지난번에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문제는 우리 토목시공 기술사나 타 기술사 문제에 액상화가 계속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실제 이제 실전 때 이러한 액상화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계 역시 법이 일부 이제 개정이 됐죠. 간관 비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일부 이제 변경이 됐고 또 벽이음 역시 지난번에 한번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이 벽이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외부 외력에 의해서 어떤 비계에 대한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이 벽이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이음에 대한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즉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 법이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고 변경이 된 경우에 문제들이 상당수가 실제 이제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문제 내지는 폭캠 때 다뤘던 문제가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혀 손을 안 댄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뤘던 문제에서 실제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죠. 지난번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선택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부분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냐는 A, B 즉 두 가지 이상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13문제 중에 10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하나는 아는데 하나를 몰라서 나름 고민이 되는 어떻게 서술을 할까 고민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서술형 문제 역시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고 또 계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 이거 역시 우리가 단답형에서 A, B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서술형에서 4가지 이상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선택할 때 특히 3교시, 4교시 경우는 상당히 고민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또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교시 같은 경우는 자, 도로 사면, 갱폼, 연약 집안 역시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부분과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5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사면의 분겨 형태, 원인, 안전공법, 갱폼에 대한 안전설비 기준, 연약 집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중 부주의 현상에 대한 문제. 제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죠? 불완전한 행동 중에 피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 반복해서 특히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피로라든지 부주의에 대한 즉 휴먼 에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실전 문제와
폭캠 때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제 근골격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또 이제 근골격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훈련 기법 중에 강의법, 토의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번 이제 단답형에 보시면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과 그다음에 훈련 기법에 대한 부분, 즉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의 출제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깊게 다뤄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교육, 즉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훈련 기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된 게 상당히 좀 색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3교시를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체공사죠. 지난번에 해체공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즉 건축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또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 역시 똑같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입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지난번에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번 132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법과 법에 대한 비교,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안전법과의 연관성에 대한 비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 대상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다뤘습니다. 어떻게 왜 다뤘죠? 역시 이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됐다. 그래서 천의 업체에서 이제 전 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법이 이제 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제된 부분들이 최근 내에 이제 PC 공법에 대한 문제다. PSC 빔에 대한, 그래서 PC 인장 방법과 응력 이완, 그 다음에 응력 부식에 대한 문제, 어떤 시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난 PS빔에 어떤 거치하면서 붕괴되는 사고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굴착공사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뀐 게 뭐였죠? 굴착공사에 대한 법 개정, 그리고 거푸집 및 동발에 대한 법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번 이제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고, 또 다른 문제와 연계돼서 문제의 틀을 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였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근 이런 포괄적인 거, 그 다음에 전중후,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쳤나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전, 종료 후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처럼 이번에도 작업 전중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제 3교시 역시 여러분이 문제를 선택하는 데서는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음 작업에 대한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보호구의 종류 등급까지 3, 4, 그 다음에 진동 작업에 해당되는 종류, 그렇죠? 5, 그 다음에 종사자의 알려야 할 사항까지, 즉 심지어는 6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내가 4개를 알고 2개를 전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 그렇죠? 예를 들어 5개 중에
하나를 모른다 했을 때 어떤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다른 문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시험의 하나의 또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4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시평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위험성 평가는 이제 매번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조를 드렸나요? 상시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평가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기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는 다뤄지는 게 바로 이 상시평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라고 얘기를 했고 답안에 있어서도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뭐 해야 되죠? 자기규율 예방책입니다. 그렇죠? 자기규율 예방책의 첫 번째가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가 출제됐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교.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역시 어떤 건가요? 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은 조치 주체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뤘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는 작업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작업 중지 이후에 해제 절차에 대한 부분, 즉 해제 절차에 역시 근로자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고 실제 폭행과 문제에서 실제 다뤘고 다양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데크플레이트. 이 데크플레이트는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데크플레이트 역시 뭐가 됐죠? 법이 신설이 돼서 거푸집 및 동바리 중에 동바리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데크플레이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 4교시 문제에 보면 4번이 뭐죠? 동바리 유형별 안전조치사항입니다. 이게 법 개정사항으로 뭘 묻는 문제였나요?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으로 묻는 문제라고 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그랬죠. 한 교시에 한 문제를 알면 다른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 서로 연관성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1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다 연계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풀었다면 이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데크플레이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부분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동바리 유형별 조립시 안전조치 역시 실전 문제와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형이 뭐가 있죠? 뭐 강간비계, 강간 동바리, 그렇죠? 뭐 조립 강주, 시스템 동바리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시스템 동바리는 한동안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동바리 중에 시스템 동바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추가가 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그렇죠? 보 형식의 동바리. 그래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개정사항, 신설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제가 됐고요. 또 여러분 화재와 관련된 임시소방시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여러분이 상당한 많은 갈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임시 대상, 그렇죠? 공사의 종류, 규모,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임시 소방시설로서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거로 보는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역시 타워크레인 나왔습니다. 타워크레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타워크레인에 대한 붕괴 사고가 이어졌었고요.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타워크레인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작업 계획서와 오랜만에 나온 상승 절차, 즉 텔레스코핑 작업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4교시 역시 대부분의 전부 다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실제 다뤘던 문제고 기출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됐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 시설처럼 또 앞에 나와 있는 소음 작업처럼 상당히 많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물어본 문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하나의 특징이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선택 여부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세 문제, 즉 10%가 출제가 됐습니다. 안전보건조주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안전보건규칙이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그렇죠? 산업재해방활동,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뭐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처럼 우리가 건설안전관련법의 출제 비중이 이미 45%를 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 역시 거의 15%에서 20%가량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더 색다르게 이제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뤘던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안전보건 규칙 중에 가설공사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뭘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역시 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갱폼, 데크플레이트, 동발에 대한 부분이 바로 또 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3%와 여기에 나온 건설안전관련법만 합쳐도 벌써 58%에 대한 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러한 법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굴착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굴착공사는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해서 출제가 됐고요. 도로사면 붕괴 역시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건축공사 용적결함, 그 다음에 연약지반과 터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대한 액상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건축공사에 용적결함을 넣습니다. 사실 토목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죠. 또 앞에 나와 있는 데크플레이트나, 그렇죠? 데크플레이트나 갱폼에 대한 것도 갱폼에 대한 문제를 뭘로 접근할 수 있나요? 이걸 건축 문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탕은 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난번 문제하고 이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항상 문제 풀이 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2022년도에 일반 안전과 기술 안전 중에 건설 안전의 기술 공통이 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작년 22년, 작년 23년에 거의 80%가 법과 관련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고 22년 역시 거의 80%가 이러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보시면 건축 토목 분야는 몇 문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거의 뭐 5%, 10% 미만으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건축으로 볼 거냐, 토목으로 볼 거냐, 또는 이거를 안전보건 규칙으로 볼 거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이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 전문적인 건축 토목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 표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132회와 133회에 대한 경향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4회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 즉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예고가 되거나 또 진행이 됐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제를 다뤄주면 합격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A, B 문제 그리고 다양하게 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시 소방시설이 나온다라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답안에 쓸 수 있는 이러한 활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를 공부하면 그 한 문제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고 법과 관련된 부분의 출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3회에 대한 이제 총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회 출제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했다. 이건 이제 거의 매번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와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변형 또는 혼합을 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법 개정 사항으로 문제가 좀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답형 같은 경우는 10문제 중에 13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이 2개 이상을 묻는 질문이었다. A, B 또는 A, B, C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서술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늘어나는 비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2회를 한번 살펴보니까 132회는 한 7문제 정도가 이렇게 6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자, 그다음 서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은 기출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질문 수가 4개 이상 묻는 문제, 많게는 6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이제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134회 역시 법을 바탕으로 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답안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공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3배의 문제 특징은 문제 선택, 그렇죠?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할 건지에 대한 갈등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졌던 시험이고, 또 답안 서술 역시 좀 더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또 이러한 문제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달아지는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난이도는 중입니다. 왜?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단 다양하게 묻거나 폭넓게 묻는 문제의 출제 경향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렵게 다뤄졌을 거고, 또 그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답안에 대한 활용에 대한 연습이 있다라면 오히려 좀 더 그걸 강점으로 해서 답안을 풀어나가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4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제 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썼는지를 반드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 복기한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문제 풀이와 연계해서 내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없는지, 또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전개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134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복기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134회의 공부 방향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뭔지, 그렇죠? 시간 관리가 안 됐는지, 아니면 실수 관리가 안 됐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제 134회에 좀 더 합격에 가까운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 1, 2, 3, 4교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